자, 분위기가 참 송구합니다만, 네, 정말로 이 사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김기화 아나운서 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 가정에 지금 풍비박산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됐어요, 김기화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목에도 나왔듯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것인데요. 일단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이었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아버지를 폭행한 사실을 숨기고서 일단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폭행 흔적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이 아들을 체포를 하게 됩니다. 아하. 장례식에서 왜 체포를 하게 됐을까요, 박성민 변호사님? 이 30대 남성이 아버지 사망에 곧바로 119 신고를 하는데 자신이 폭행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건이든 경찰은 기본적으로 시신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신에 폭행당한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수상히 여겨서 범행 전반을 살펴봤더니 네. 아들이 폭행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국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면 이 30대 남성 뭔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이 사건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법정에서? 네, 지금 수사와 그 법정에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됐는데요. 네네. 아버지를 폭행에게 숨지게 하기는 했으나 과거에 이제 사망한 아버지가 남성의 여동생이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가정 폭력을 했던 사실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머니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 본인은 좀 폭행을 당하면서 힘겨운 아마 결혼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들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이제 본인에게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 봐왔다. 나 때문에 아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하기도 했고 네. 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맞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아들이 저렇게 된 데에 대해서 남편도 밉다 이렇게 좀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이제 법정에서요 대성 통곡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이 어머니가 이 사건 난 다음에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아빠한테 맞고 있다. 가봤더니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물을 끓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해자인 아버지는 아들이 피덩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래방망이로 계속 머리를 때리고 있더랍니다. 하는 얘기가 수십 년, 20여 년이 넘도록 온 가족이 아내, 아들, 딸이 다 맞고 있었고 아버지보다 훨씬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때리면 반항도 하지 않고 그냥 맞기만 했었었다. 네. 그리고 큰 다음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면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30대 남성보다 이제 2살 차이 나는 2살 더 어린 여동생도 이제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오빠의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이 따님에 대해서도 이 아버지가 폭행을 했다 이런 증언을 했어요. 결국은 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졌을까요, 박성민 변호사님? 이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서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범행 자체가 폐륜적이고 죄질이 중하며 반인륜적이지만 아버지가 그동안 폭언 폭행을 일삼아왔고 아들이 홀로 아버지를 돌보아왔으며 또 범행 직후에 119에 신고하고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네. 결국은 또 최후 진술에서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이 됐어요. 근데 9명 배심원단 중에 6명이 이제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김보람 변호사님, 앞서 이제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인이 됐지만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혹시 이 부분도 형량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보통은 존속 상해나 존속 상해치사 이런 존속에 대한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정황들도 아마 고려가 됐을 것이고 네. 이 피고인이 그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부분이 이 형량을 감형시키는데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법에 또 눈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도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한 가정이 이렇게 비극이 닥치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구합니다만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그런데 저희가 뭘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제가 들어볼게요. 그러면 뭐가 보이세요? 자, 제일 위에 뭐라 써 있습니까? 48.1cm 총선 비례투표용지 실물 크기. 어디까지 쭉 한번 밑으로 잡아주실래요? 쭉 길이가. 이야. 이야. 상당하죠? 대박 사건이죠? 네. 이게 판넬도 넘쳐요. 여기까지 더 남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제가 그래도 뺨이 좀 긴 편인데 보세요. 제 성인 남성의 두 뼘하고도 조금 넘칩니다. 두 뼘하고 넘쳐요. 보세요. 두 뼘하고 넘칠 정도로 이게 뭐냐? 이번 총선에 4월 15일 총선에요. 정당 투표, 내가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 말고 정당 투표의 비례투표 용지입니다. 48.1cm예요. 그만큼 이번에 당이 많은데 무려 35개의 정당이 등록을 했습니다. 비례투표 용지는 3번부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바로 내일부터 이제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길거리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김기현 아나운서. 네, 바로 선거 로고송이죠. 그동안 엄청 많이 이제 가요를 개사를 해서 선거 로고송으로 쓰여왔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꿔 아하. 이것도 있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네. 김경준 앵커께서는? 글쎄요, 저는 딱히 기억 안 나는데 박상철 씨. 무조건. 아, 예, 그렇죠. 아하. 무조건이야. 이런 거. 무조건. 네. 요게 사실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신은 강자 로고송으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바로 이제 유산슬 씨의 사랑의 재개발이라는 노래입니다. 아하.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오, 잘한다. 네. 예, 어허. 요거 이제 양당에서 조금 네.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야 모두 지금 이 유산슬의 노래를 다 로고송으로 쓴다. 왜냐하면 가사 자체가 상당히 전달력이 있다는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작자 입장에서는요. 어느 당이 쓰기를 바라고 뭐 혹시 그럴까? 그렇게 또 곤란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예전에는 그 유행가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네. 누가 더 신분이 더 있느냐였는데 네. 이분은 다 나눠줬습니다. 아하. 예, 고루고루 알아서 쓰세요. 네. 사실 지금 마스크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곡만 틀어놓고 해야 될 건데요. 네.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그럼 이 로고송을 줄 경우에는 얼마를 받나 저작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각각 237만 원. 양쪽 다 알아서 쓰는데 돈은 네. 받자. 예, 그래서 한 500 몇십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이 로고송은요, 보세요. 미래통합당, 그리고 가라업자 바꿔보자, 해당 가사 그대로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싹 다 1번 해주셔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뭔가,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본다면 저 가사가 박성배 변호사님 뭔가 통합당, 미래통합당의 뭐 이번 총선 슬로건과 좀 약간 비슷한 결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이번 총선 슬로건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인데 네. 이 슬로건이 예전에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아하. 바로 1956년 정부통령 선거 당시에 당시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사용한 슬로건입니다. 네. 이 선거가 헌정사상 처음 실시된 국민 직선 선거였는데 네. 당시 여당인 자유당이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고 네. 또 제1야당이던 민주당이 신익희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 그리고 64년이 지난 현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슬로건을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은 뭐예요? 김기현 아나운서. 네,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은 국민을 지킵니다입니다. 이 슬로건에 또 맞는 노래도 골랐는데요. 네. 바로 전인권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 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맞아요. 말아요. 예, 요 그 노래 드라마에도 하겠습니다. 삽입됐었죠. 네. 네. 바로 이 노래. 아, 예, 흘러나오네요. 그래서 조용한 저 노래에 맞게 또 슬로건에 맞게 조용한 선거 운동을 이제 여당은 하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해마다 총선 때는 로고송을 기발한 로고송을 많이 해왔었는데 4년 전에 돌아가 볼까 2016년에는 대체 어떤 로고송이 여야가 사용했을까요?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셔야 돼요, 더. 대표님, 더 펄떡펄떡. 네. 저 때는 이제 지금하고 다른 게요. 양당의 기호가 바뀌었습니다. 저 때는 이제 2016년에는 이 새누리당이 1번이었고, 물론 이제 그 후에 뭐 자유통합당 당명도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1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파란색 2번. 근데 지금은 기호가 역전됐어요. 그런데 2016년에요. 총선 앞두고 나온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검사외전인데 그때도 선거전을 묘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붐바스틱까지 이제 로고송 사용되고 일부 후보는 또 저런 붐바스틱을 또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다는데 내일부터 이 로고송이 들립니다만 아마 후보들 각 진영 당도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저 로고송을 크게 틀면 주민분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라서 적절한 선에서 해야 된다는 또 고민도 안고 13일간 열띤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